생산과 소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재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했죠. 또한 다른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죠. 보겠습니다. 재산이 쓰고도 남는 수준에 이르고 쓰고도 남는 재산의 크기가 최소 투자 단위에 이르게 되면 재산은 소득을 얻는 수단이 된다. 그렇죠. 재산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죠. 어떻게 소득을 얻느냐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물론 금융제도와 같은 신용제도가 발전한 곳에서는 투자를 위한 제한 조건이 풀린다. 개인적으로나 사업체 단위에서만 볼 때 기본적으로 남는 재산이 있으면 쓰고도 남는 재산이 있으면 소득을 얻는 수단으로 보통 쓰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래요. 신용제도가 발전해 있으면 어떤가요? 빌려서 투자할 수 있죠. 담보를 잡고서 쓰고 있는 재산을 담보로 화폐를 대여받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용제도가 발전한 곳에서도 사회 전체적으로는 남는 재산의 크기가 최소 투자 단위에 이르게 되어야 소득을 얻는 수단이 된다. 그래요. 빌릴 수 있는 조건이죠. 담보로 잡고서 빌려서 투자할 수도 있다지만 사회 전체에 남는 재산이 없으면 빌릴 곳이 없으니까 투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신용제도가 발전하지 않은 곳에서는 언급한 조건이 개인이나 그래요. 사업체, 국가 모두에 해당하지만 신용제도가 발전한 곳에서는 이제 개인이나 집단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사회 전체 단위로서만 해당되는 거죠. 단체 그렇죠. 재산을 담보로 화폐를 대여받고자 해도 사회에 남는 재산이 없으면 대여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설명했죠. 개인이나 집단이 남는 재산으로 소득을 얻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남는 재산을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것이다. 그렇죠. 남는 재산을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손쉬운 방법이죠. 고대 농경국가에서는 식량과 토지가 중요한 재산이었는데 남는 식량이나 토지가 있는 개인이나 집단은 남는 식량이나 토지를 대여하여 사용료를 받곤 하였다. 그래요. 남는 재산을 통해서 소득을 얻는 방식 역시 현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죠.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나 있죠. 대지주가 있다, 남는 토지가 있다. 가만 놔두지 않죠. 소득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죠. 그 얘기인 거죠. 사용료를 받아서 소득을 얻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 그러한 일들은 빈번하게 일어났죠. 늘 있어왔던 일이죠. 현 시대에서 사업에 충분히 쓰고도 남는 재산이 있고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으면 남는 재산은 대여를 통해 사용료를 얻는 데 사용된다. 통상 그러하죠. 사업체에서 남는 재산은 주로 이제 화폐로 있죠. 주로 화폐인데 꼭 화폐일 필요는 없지만 그 가만 놔두지 않잖아요. 은행에 예금해 놓으면 이자 나오는데 예금해 놓지 사업체 금고 마련해서 쌓아놓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예금을 통해 이자를 얻거나 건물을 구매해 임대료를 얻는 일이 모두 대여를 통해 사용료를 얻는 일이다. 대여하여 소득을 얻는 일은 가장 소극적인 투자 방법이다. 대여받아 소득을 얻는 이의 입장을 고려해보자. 대여받는 이가 있겠죠. 대여하는 이가 있고 대여받는 이가 있고 채권자와 채무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한 달에 사용료가 100만 원일 경우 대여받은 재산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대여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거죠. 대여받는 사람은 왜 대여를 받을까요? 사용료 100만 원 내고도
그 재산을 이용하면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여받는 거죠.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예를 들어 대여받은 재산으로 얻는 소득이 50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그래요. 사용료 50만 원을 지출하면 오히려 50만 원 손실이 발생하면 이는 대여받은 예외재산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게 사례죠. 사용료를 100만 원 내야 되는데 얻는 소득이 5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대여받으려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려 하겠죠. 그 이상의 어떤 효과가 있으니까 대여받으려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간에. 사용료 50만 원을 지출하면 오히려 50만 원 손실이 발생하면 이는 대여받은 예외재산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소득을 얻기 위해서 대여받을 때는 꼭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즉 원칙적으로 대여받은 재산으로 얻는 소득이 사용료보다 커야 대여가 성사된다.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대여받는 입장에서 사용료보다 소득이 커야 대여를 받지, 사용료보다 작으면 대여받지 않으려 하겠죠. 실상 사용률이죠. 퍼센티지 이자율 같은 거죠. 실상 이자율과 같은 사용률은 대여하는 채권자와 대여받는 채무자 사이의 이해관계에서 결정된다. 채무자는 대여받는 재산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다. 소득 빼기 사용료를 일단 이익으로 규정했죠. 자연적인 조건에서 어떨까요?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사용률은 소득 범위 안에서 결정되겠죠. 사용률이 소득 범위를 벗어났다. 그것은 이제 어떤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대여받은 이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게 기업체이건 사업체이건 개인이건. 따라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사용률은 채무자의 소득 이내에서 결정되기 마련이다. 당연한 거죠. 만일 사용률이 채무자의 소득을 벗어나 결정된다면 이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다. 예를 들어 생존에 시달리는 개인이나 지급불능 상태의 위험에 빠진 사업체가 소득을 벗어난 사용률로 대우받기도 한다. 다급하니까. 개인 같은 경우에 생존에 위협을 느끼면 소득으로 인해서 높은 사용료를 내고 대여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곡물이건 화폐건. 사업체도 마찬가지죠. 사업체가 파산 직전에 이르면, 지급불능 상태 직전에 이르면 급하니까 높은 사용료를 지급하고 대여받을 수 있는 거죠.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개별적으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도 그렇죠. 경우에 따라 정부가 특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사용료를 급격하게 올려 소득의 범위를 벗어나게 하는 경우도 있다. 고대에도 있고 현대에도 있고 늘 그러하죠. 그게 목적이 정당하냐 아니냐, 바른 방법이냐 그런 방법이냐에 따라서. 고대에도 한국에서 보면 곡식을 빌려줬는데 이익을 내기 위해서 올려가지고 정부가 이익을 내기 위해서 크게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도 했죠. 현 시대도 마찬가지죠. 2020년 이후 급격한 금리 인하도 있었고 급격한 금리 인상도 있었고 그렇죠. 좋은 게 아니에요. 항상 기본적인 원칙은 뭔가요? 소득 범위 이내에서 결정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시스템이 붕괴될 수가 있다. 사회 구성원들은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낮아야 되고 소득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래요. 변동률이 작아야 돼요. 그 화폐로
뭔가 목적을 달성하려는 시도를는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어지간해서는. 설사 하더라도 변동률이 매우 작아야 되고. 화폐로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현실에서 화폐 만능주의에 빠져서 화폐로 무언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어떡하나요?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그 당시에도 금리가 기준금리가 한 1%대였는데 아주 낮았죠. 금리를 또 더 하락시켜버리죠. 한 0.5%인가 그랬을 거예요. 기준금리가 제로 금리로 갔죠. 근데 코로나 사태가 해결이 되냐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죠. 정부가 그 사람을 모이지 못하게 하고 일을 못하게 하니까 문제가 커진 건데 그게 뭐 금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는 거예요. 틀린 방책인데 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화폐 만능주의에 빠져서 그거 잘못된 거예요. 부작용만 잔뜩 나왔잖아요 그때. 주택 가격도 폭등한 것도 그 연관돼 있는 거죠. 금리를 급격히 상승시키는 건 더 문제인 거죠. 사람들이 소득에 타격을 미치니까 개인이나 사업체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 현 시대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뭐 고대나 현대나 뭐 정부도 하고 뭐 똑같은 일을 벌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예전에 그 물가 잡는다고 정부가 급격히 금리 인상을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물가가 잡혔냐는 거예요. 물가가 10%라도 빠졌냐는 거예요. 계속 올라갔지. 아무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폐 만능주의에 빠져서 그러고 있더라. 그렇죠. 개인이나 그 사업체가 그 어떤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높은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 뭐 이 또한 뭐 고대도 있고 뭐 현 시대도 있고 뭐 변한 게 별로 없죠. 그래요. 하여간 재산으로 얻는 이익이 충분히 크고 안정적일 경우 재산을 가진 이가 직접 투자하는 일이 발생한다. 왜 또 다른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직접 투자하기도 한다. 이 경우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 경우 투자하는 이는 충분히 큰 이익과 사용료를 모두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여하지 않으면 사용료를 얻는 소득 역시 직접 투자하는 이에게 어떻게 되나요? 귀속되게 되죠. 그래요. 그 경우에 따라 아주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고대 농경국가에서 대주주가 대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고용하거나 노예로 구매하여 농사를 지어 소득을 얻으면 이는 사용료를 통해 얻는 소득보다 직접 농사지어 얻는 소득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토지를 대여해서 사용료를 얻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직접 뭐 노예를 고용해서 할 수도 있겠죠. 신분제도 사회에서는. 그 노예제도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를 들어서 같은 국민들의 경우 국민들을 고용해서 쓸 수도 있고 또 소장료를 받고 그래요. 지대를 받고 토지를 빌려줄 수도 있겠죠. 그러한데 노예를 쓰면 더 큰 소득을 얻기 때문에 노예를 쓰는 거죠. 노예제도가 없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미국에서도 과거에 노예제도가 있었죠. 노예제도를 통해서 남부 지방에서 농사 지었다 하죠. 그거 했는데
왜 노예를 쓰나요? 뻔하다는 거예요. 뭐 살펴보진 않았지만, 당시 미국 국민을 고용해서 쓴다. 그럼 이 비용이 감당이 안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노예를 썼다는 거예요. 확인해 보면 알겠죠. 성장하는 국가에서는 예전에 살펴봤지만 그 임금이 급격히 오르잖아요. 급격히 오르고 감당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노예가 있으면 그런 어떤 그 위험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요. 현 시대라고 이와 같은 원리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개인이나 사업체의 경우 사업료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크고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를 발견하면 대여를 철회하고 직접 재산을 활용하여 소득을 얻으려 한다. 그래요. 그렇겠죠. 여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재산의 형태와 용도를 변경시키지 않고 소득을 얻는 방식이 있고, 재산의 형태와 용도를 변경시켜 소득을 얻는 방식이 있다. 직접 투자하는 방식에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재산 형태와 용도를 변경시키지 않는 방법과 변경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죠. 대지주는 토지를 대여하여 소득을 얻을 수도 있고 사람을 써 소득을 얻을 수도 있다. 대지주가 토지 대여를 철회하고 사람을 써 소득을 얻는 것이 전자, 즉 재산의 형태와 용도를 변경시키지 않고 소득을 얻는 방식이다. 그래요. 상용을 받다가 그냥 대여 철회하고 뭐 사람을 고용해서 하든 노예를 써서 하든 직접 농사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것은 이제 재산의 형태와 용도를 변경시키지 않은 경우죠. 이와 같은 것은 현 시대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누군가가 상가가 있어요. 상가를 대여해서 소득을 얻을 수도 있는데 철회하고 직접 상가에서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 경우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를 든 것뿐이지. 사업체가 큰 수익을 보장하는 사업을 발견할 경우 예금에 두었던 화폐를 큰 수익을 보장하는 사업에 투입할 수 있다. 이는 후자, 즉 재산의 형태와 용도를 변경시켜 소득을 얻는 방식이다. 그래요. 뭐 이와 같은 방법은 과거에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뭐 고대까지는 안 거슬러 올라가도. 그러니까 시장 지배 시대가 빠르게 성장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뭔가요? 그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불로소득은 나쁜 것이다 하면서 토지로부터 얻는 이익을 악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이들이 많죠. 한국에도 있고 전 세계에 뭐 있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화폐를 누가 버나요? 사업체가 주로 벌죠. 사업체가 예를 들어서 한 1,000억을 번 사업체가 있어요. 그 사업을 확장하려고 해요. 500억을 투입하기로 했어요. 토지 구매에. 화폐를 가진 사업체는 하나죠. 근데 예를 들어서 500억을 가지고 어떤 그 대주주로부터 토지를 구매해요. 500억을 가지고. 그럼 화폐를 가진 이가 몇 명이 되나요? 2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 대주주는 또 다른 토지를 구매할 수도 있고 또 뭔가요? 사업체가 이익을 많이 내구나 생각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투자하는 이가 2명이 되잖아요. 누군가는 땅을 사고 팔고 하다 보면 투자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업체 수익이 크게 증가할 때는 그런 경우가 반드시 발생한다는 거죠.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사업체를 만들면 사람이 고용이 되죠. 한 사람이 투자할 걸 두 사람이 투자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게 더 효과적인가요? 사회적으로 이롭나요? 한 명이 투자하는 것보다 2명이 투자하는 게 낫죠.
근데 한 명이 투자했어요. 사업체 500억 땅을 사서 투자했죠. 그 사람은 손해를 봤냐는 거예요. 나중에 팔 때 500억 이상에서 팔면 손해 안 나죠. 나라가 발전한 곳에서는 장기적으로 보면 토지 가격도 올랐잖아요. 이익을 봤잖아요. 손해 본 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손해 본 사람이 없는데 왜 그것을 장려하는 게 이롭지 방해하는 게 악이지. 그 생각이 모자란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간직되어 있는 거고, 또 계속 보겠습니다. 대여를 통해 소득을 얻는 방식과 직접 투자를 통해 소득을 얻는 방식은 남는 재산이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경우이다. 이외에도 기타 투자 방식이 있다. 금, 은 혹은 예술작품 등을 구매하여 가격이 올랐을 때 팔아서 소득을 얻는 방식이 있다. 그렇죠. 앞에 것은 어떤가요? 다 생산에 이용되는 거죠. 뭐 대여했다. 상가를 빌렸다. 누군가가 소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런 것은 생산에 이용되는 거죠. 근로자 생존에 필요한 주택을 대여했다. 그것도 생산에 이용되는 거예요. 사람이 생산에 참여하니까 집도 마련해야 되는 거죠. 사회적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은 이제 생산적 투자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다른 투자 방식도 있더라. 금, 은 혹은 예술작품, 뭐 현시대에서는 뭐 가상화폐도 유행하죠. 등을 구매하여 가격이 올랐을 때 팔아서 소득을 얻는 방식이 있다. 이와 같은 투자는 화폐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하락한다는 역사적 경험에 입각하여 이루어진다. 아니 떨어질 수도 있는데 손해날 수도 있는데 또 실제로 손해나는 사람들도 많고 폐가 망신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왜 이런 투자를 할까? 그거는 역사적으로 화폐 가치는 장기적으로 하락한다는 역사적 경험 때문에 그런 거죠. 역사적 경험 사례를 봐야 되겠죠. 진짜 그런가? 옛날에 이제 보통 이제 금을 가지고서 물가를 판단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요. 화폐보다는 정확하겠죠. 법정 화폐보다는. 정부는 장기적으로 화폐 가치를 하락시키는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요. 늘 그래 왔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960년대부터 20년 단위로 국제금 시세는 어떻게 되니? 통계자료를 찾기가 힘들어서 AI를 이용했죠. 그래요. 국제금 시세는 이제 AI가 답하는 거죠. 경제 상황, 인플레이션, 중앙은행 정책 등에 따라 변동해 왔습니다. 그래요. 1960년부터 20년 단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겠죠. 1960년대에서 1980년대, 1960년대에는 온수당 약 35달러 수준이었으나 온수는 한 28g 되죠. 1970년대 근본이제 폐지 이후 급등하여 1980년에는 약 850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20년 동안 한 30배까지 안 돼도 한 20배, 25, 한 5배 정도 증가했죠. 근본이제 폐지를 왜 했겠어요?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그런 거지. 손해나니까 그랬겠죠. 달러 가치 떨어뜨리려고 한 목적, 손해나니까. 그래요. 왜 손해가 나나요? 1달러에 금시세보다 달러 가치가 높으면 어떤가요? 금을 팔고 달러를 얻어서 달러하고 금을 교환하면 되잖아요. 그럼 보다 많은 금을 얻잖아요. 그렇겠죠.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이후 하락하여 1990년대에는 250에서 400달러 수준을 유지했으며 1990년대에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꼭 이익이 나는 게 아니에요. 850달러에 샀으면 큰 손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2000년대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2009년에는 1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근데 또 850달러에서 결국 20년 단위로 보면 어떤가요? 1000달러까지 증가했죠. 중간에 빠졌지만 상승했잖아요. 근데 이제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죠. 80년부터 2000년까지는 한 20% 정도, 20% 채 안 되죠. 2000년대에서 2020년대, 2011년에는 1900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으며 한 2배 갔다는 거죠. 최근에는 2300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2000년하고 2020년 보면 2배가 올랐죠. 그러면 60년부터 2020년까지 10배까지 아니더라도 한 90배 정도 올랐죠. 80배 올랐죠. 더 자세한 데이터를 확인하려면 여기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금값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동하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요. 장기적으로는 하락한다는 역사적 경험에 입각하여 이루어진다. 이것도 확인했어요. 투자 방식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생산에 참여하여 소득을 얻는 방식인데 이를 생산적 투자로 규정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시세 차익을 통해 소득을 얻는 방식인데 이를 비생산적 투자로 규정할 수 있다. 두 가지 방식을 겸하는 방식 또한 있다. 대표적인 투자가 주식 투자이다. 사업체를 구성할 때 투자하고 지분으로 주식을 받는다면 이는 생산적 투자에 해당한다. 그렇죠. 생산에 참여한 셈이 되는 거죠. 반면에 사업체 구성에 참여하지 않고 배당과 시세 차익을 통한 소득을 얻기 위해 투자할 수도 있는데 이는 비생산적 투자에 해당한다. 금은 투자나 똑같은 거죠. 시세 차익 노리고 뭐 생산에 직접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똑같은 거죠. 그런 것은 비생산적 투자이다.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부연 설명하자면 부동산 투자, 투기가 아니라 큰 소득, 토지에 투자해서 큰 소득을 얻는 것, 막 10배, 20배 큰 소득을 얻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를 사람들은 어떤가, 한국인들은 되게 싫어하죠. 또 그걸 가지고서 시장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공격하는 이들도 있죠. 양극화를 발생시킨다.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장 때문인지 아닌지. 투자를 해도 손해보는 일은 없다 했죠.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렇다 했고, 어떤 지역이 땅값이 상승을 해요. 어떤 지역에 사람들이 모이면서 땅의 필요성이 커져요. 그럼 땅값이 상승을 하겠죠. 그럼 땅을 누군가가 효율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거예요. 필요성이 증가하니까 어느 순간 개발이 되겠죠. 토지 소유주가 직접 개발할 수도 있고, 그래서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혹은 판매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막 2배, 3배, 필요성이 증가하니까 빨리 개발 되겠죠. 2배, 3배 이렇게 이익을 내고 팔 수 있어요. 그래서 화폐를 얻는 게 나쁜 일이 아니라 했죠.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렇다. 근데 10배, 20배 터진다. 그 이유는 뭔가요? 100배 터진다. 그 이유가 뭔가요? 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규제가 있다는 거예요. 규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필요성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땅을 팔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을 못하게 해놨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그것을 싸게 팔겠죠. 급하게 필요하면. 저 생각, 여들이 또 안 판다는 거예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애는 그냥 포기하고 살아요.
근데 땅의 필요성이 자꾸 증가하다 보면 결국 개발이 되겠죠. 진짜 필요성이 커질 때 개발됐으면 조금 이익 먹고 파는데 한 예전에는 땅값도 쌌죠. 한 10만 원 받고 10만 원에서 한 30만 원 올라갔으면 팔았을 것인데 진작 개발됐으면 땅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그 개발을 막았어요. 규제를 통해서. 필요성이 계속 커졌어요. 그 땅값이 평당 10만 원 하던 게 1000만 원까지 올랐어요. 그 정부에서 아이고 안 되겠다 생각해서 빨리 개발해야 되나 싶어서 이제 개발했어요. 그럼 몇 배 남나요? 100배 남는 거죠. 그럼 그것이 시장 때문인가요? 아니면 정부 규제 때문인가요? 그래요. 양극화는 시장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 경우에는 정부 규제 때문에 발생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규제를 해서 이제 땅값이 안 올랐어요. 10만 원 하던 게 계속 10만 원 했던 거예요. 근데 투자 시점에 이르렀을 때 토지 소유자가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 20만 원 주고 팔았어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팔아라 이러니까 돈도 급하고 이러니까 팔았어요. 근데 팔자마자 규제가 풀렸어요. 그래서 투자 시점 직전에 산 사람이 100배의 이익을 얻었어요. 근데 정의롭나요? 정의롭지 않나요?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그래요. 이 불법 부당은 정부 규제 때문에 발생한다. 또 급격한 어떤 큰 상상하지도 못할 소득, 그것도 무엇 때문에 발생했나요? 진작 개발됐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이익이 됐겠죠.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롭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익을 향유했겠죠. 올라가는 와중에 또 팔고 사고가 이루어지면서 여러 사람이 이익을 향유하게 되는데 정부 규제로 인해서 그래요. 특정인이 큰 이득을 보게 되고 또 나아가서 부편부당한 일이 또 그 불법적인 일일 수도 있죠. 정보를 미리 알고 샀으면 부당하고 불법적인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